우파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교통망을 건설한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민간기업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나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가 있어야 되죠.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로자는 어디서 구해질까요? 근대 국가를 수립할 때 어느 국가에서나 노동자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근로자가 되는 거죠. 또 그중에 또 기업 소유자가 되는 일도 있고 지주가 기업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가 어떤가요? 근로자가 도시로 가서 기술을 익힌 뒤 기업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죠. 특별히 뭐 개인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래 근대 국가 수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거주 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았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가나 근로자가 될 수 없게 하면 근대 국가가 수립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무엇이 잘 보장되어야 될까요? 이런 게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 살기 좋냐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상당 수준 보장되고 있죠.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원래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삼가도 직결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이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요? 한꺼번에 다 보장된 게 아니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초로 실현한 이다. 그리고 거의 완성한 이는 총독 사이토 마코토였다. 법적인으로 완전히 이제 보장된 거는 박정희 때다. 이 세 명의 특징은 뭔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최초의 군사정부는 어딘가요? 근대 국가를 수립할 때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조선 총독부 총독들이 다 군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군사정부를 수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왜 환호했을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과연 정치를 못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 군정은 조선 총독부라 볼 수 있고 두 번째 군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는 또 군정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사를 잘 모르면 제대로 안 가르치죠. 미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군정이 정치를 못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박정희가 등장하기 전에도 군사정부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와 민간정부를 비교해 보겠죠.
민간이 못한다 생각하면 군정을 지지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설명했고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것이다. 거주 이전은 어떻게 보장됐을까? 고대에는 신분과 권력으로 그렇죠. 거주 이전을 제한했죠. 근데 신분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게 핵심이겠죠. 신분제도 폐지는 누가 했냐? 일본의 지원을 받는 갑신정변 인사들이 한 거다.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일단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됐다. 신분으로 이제 이동을 막을 수는 없게 됐잖아요. 중요한 자유라고 했죠. 계약파 인사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 보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모두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 그러한 이유로 계약의 자유는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에 의하여 일하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죠. 뭐 집단과 집단 사이건 집단과 개인 사이건. 한국인은 어떤가요? 여전히 고도의 간섭적 생각이 남아있는 거죠. 계약을 어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고도의 간섭적 생각에 지배당해서 그런 건데, 계약을 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인가요? 이거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보겠습니다. 조선은 신분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였으며 절대 다수의 조선인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며 자급자족했다. 사실이죠. 신분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과연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장농이었던 조선인들은 관리와 신분 높은 지주의 수탈 대상일 따름이었다.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수탈 대상이잖아요. 이건 딱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당시에 1890년대 초반에 보면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소작농이 뭔가요? 땅이 없는 농민이 지주에게 지주 밑에 들어간다 봐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땅 많이 가진 지주에게 지주 밑으로 가서 수확량의 상당 부분은 누구에게 바치나요? 지주와 관리들에게 바치는 거죠. 소작농은 최저의 생활을 하는 거죠.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관리나 지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래요. 토지 없는 소작농은 노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 설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소작농이 되더라도 그게 그것일 따름이었고 거주 이전이 제한되었으니 그러한 시도 역시 할 수 없었다. 그래요. 토지 없는 농민들이 넘쳐나니 신분 높은 지주 입장에서 소작농은 노비와 다를 바 없었다. 소작농의 삶이 노비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래요.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니 죽지 않게 주인이 보살피지만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소작농이 굶어 죽거나 여자아이를 유학이나 노비로 팔아넘기는 일은 조선시대의 흔한 일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이 아주 잘 사는 국가처럼 묘사하고
그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아주 뭐 절대 빈곤에 수탈을 당하면서 절대 빈곤에 시달린 것처럼 조선보다 더 살기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 날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은 철저하게 이제 관리들이나 지주들이 수탈을 했죠. 최저의 생활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수상농이었다는 거예요. 딸을 팔아넘기는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관습이. 그래요. 또 굶어 죽는 일도 많았고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실상 그러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은 도시로 이주하여 근로자나 기업가가 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아주 비참했다는 거예요. 농촌 생활이. 농촌 생활이 그렇게 막 풍요롭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이 아주 농촌을 이용하는 그런, 그렇게 농촌이 살기 좋으면 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도시로 대거 이동을 하나요? 식민지 지식도 마찬가지고. 도시의 삶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주하는 거죠.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가 계약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는 어땠을까? 계약 관계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작농은 지주의 대행인 마름의 감시 감독 하에 농사를 지었고 수확을 분배 수확물 분배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회 시스템이 전부 어떤 그래요. 어떤 규율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일정 비율의 분배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연일 따릅니다. 5대5 정도로 이렇게 분배했더라. 그 일정 비율이 발견된다면 그거는 그냥 우연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주와 관리들이 최대한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수탈했다는 거죠. 지주는 생존하며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만 보장했는데 생산력의 변동이 없으니 분배 비율이 장기간 이어진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그래요. 생산량이 일정하다. 생산량이 일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배 비율이 그냥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서 생산량이 항상 일정하면 수탈량이 일정하다 이 말인 거죠. 그게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생산성이 향상되어 수확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배 비율은 지주 쪽에 유리하게 증가한다. 분배 비율이 일정한 것은 사회의 발전이 없었다는 말이지 계약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다. 수확량이 증가하면 지주나 관리들 다 뺏어가겠죠. 얻는 양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이 실현되기 전까지. 일정하다는 거는 그게 다른 말이 아니다. 발전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백 년간. 실제 조선시대에서 소작농은 관리와 지주의 수탈 대상이었을 따릅니다. 그 동원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부에서 조병갑이 이제 수탈하면서 밀란이 일어났죠. 고부만의 문제면 고부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호남 전체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호남 전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연 호남만의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관리들과 지주들이 수탈 대상이었다. 8, 90%가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토지 가진 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다수 한국들은 토지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수탈당했다.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토지가 없었는데 무슨 수탈당할 토지가 어디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만주로 이주시키죠.
강제로 이주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를 제공하면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제공한 역사 기록은 있어도 수탈당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받은 한국인들은 제국의 하수인이 됐잖아요. 중국인들이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죠. 중국 한족들이, 만주족이나. 그래서 일어난 대표적 민란이 1894년 동학난이었다. 동학난이다. 잘 보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신분과 권력에 의한 생산 시스템이 계약에 의한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고 법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일정량을 그런 국가가 아니었다. 아니 조선이 일본 조선은 개혁에 실패했고 일본은 개혁에 성공하잖아요. 조선이 불리한 입장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외국 군함을 보고 계획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시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선은 군함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결사항전하자 이랬죠. 일본이 뭐 조선보다 국력이 약해서 결사항전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76년에 또 개항을 했죠. 계획을 했냐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신문조들 돈이 들어가는 일은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1876년에 개항했죠. 1894년이면 거의 20년이 흘렀잖아요. 20년 가까이 되죠. 20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계획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이 되는 계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신문제도도 그대로 있었고, 관리들이 수탈도 계속 있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보장됐냐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거라는 거예요. 돈 안 들지만 중요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꾸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뭐 했냐는 거예요. 계획을 했는데 일본 때문에 실패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획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권력에 의한 수탈을 금지해야 한다. 그 신분과 권력에 의해서 생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일을 시키고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확립했냐는 거예요. 조선이 안 했지. 안 하다가 동학난이 일어난 거지. 권력에 의한 수탈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관리들이 수탈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권한을 다 박탈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통해 일할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취해지더라도 기업이 생성되지 않으면 생산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조치들은. 사유재산 보장, 관리들이 수탈 금지, 계약의 자유 보장, 권력에 의한 수탈 금지. 1876년 이후에 뭐 기회가 없었냐는 거예요. 계획할 기회가. 20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조선 왕실은 20년 동안.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계약을 체결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취해지더라도 기업이 생성되지 않으면 생산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생성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다 취했다, 잘 취했다, 돈을 안 들이고 그러면 빨리는 안 되더라도 빨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 다 취했다, 돈이 없다, 다 조치는 다 취했다. 그럼 한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이 서서히 생기겠죠. 느린 속도라도 충분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돈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천천히 점점 부강해지면서 속도는 많이 느리겠죠. 계약을 체결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생겨야 기업과 근로자 간 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무단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겨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또 기업도 빨리 생기겠죠. 그게 이제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라는 거예요. 언급한 내용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여 별도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여기서는 계약을 통할 수 있게 통해 일할 수 있게 한 법적 조치가 누구에 의해 취해졌는지만 살펴보자. 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찌는 1912년 민사령을 공포하여 계약을 통해 일하는 제도를 수립했다. 그래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자유를 누가 보장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전에는 권력과 신분제도로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이롭다는 거예요. 계약의 자유를 누가 보장했느냐? 그거 아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민사령에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령이 별도로 없는데 데라우찌는 일본의 민법과 상법을 한반도에 시행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 이가 누구냐? 일본의 민법과 상법을 적용시킨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찌다. 법적으로 완성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계약을 통해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계약을 통해서 일하는 게 훨씬 좋죠. 인권도 보장되고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일을 시킨다. 개돼지 취급 당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일하게 되면 인권이 크게 신장되죠. 그 혁명적 조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민사령을 보라는 거예요. 조선 민사령이죠. 응?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에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민법 시행령 민법 포함되는 거죠. 상법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식민지라 해서 전혀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법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법을 그대로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런 부분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설명했죠. 가난한 국가와 부자 국가를 그냥 처음부터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다. 북한과 한국을 통합해버린다. 누가 큰 손해를 입을 것 같나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나요? 본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리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통일해봐요. 그 수많은 실업자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일본과 조선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장기에 걸쳐서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에 편입하려고 했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다 증거 있다. 창씨개명 그런 거 왜 하냐. 청계 종족 중에서 그런 거 시킨 종족 거의 없다. 한국인과 대만인에게만 실시했죠. 신사참배를 도대체 왜 시키냐. 일본인만 하는데 다른 종족도 그런 거 안 시켰다. 한국인을 시키더라. 그 왜 그런가요?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대라 우찌는 계약을 통해 일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혁명적 조치이다. 그렇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적 조치라는 거예요. 신분제도로 유지되는 국가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 항상 저항이 있죠.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면. 근데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저항이 있었냐는 거예요. 권력자와 신분 높은 이들이 이러한 조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조선과 양반들은 이러한 조치를 안 했을까?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총독 데라우찌는 한국의 계약 자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 조치로 절대 다수의 한국인을 이롭게 했으니 일본인 출신이긴 하지만 한국 최초의 성공한 혁명가였다. 이런 조치를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신분 높은 애들 있잖아. 권력자 있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일 시키지 마. 그냥 계약 자유를 해. 너 다 포기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는 아니었겠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분 그런 거 필요 없어. 조생진이 무슨 신분이야? 신분에 우열이 어디 있어? 다 같은 조생진이지. 그냥 기업 근로자,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나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어떤 조치인가요? 혁명적 조치라는 거예요. 그 권력자나 신분 높은 이들이 허용하냐는 거예요. 허용 안 하죠. 마사타케는 둘 다 기업이 돼 있잖아요. 일본인이라 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이런 일을 했으면 이로운 거죠. 굉장히 이롭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로 일 못 시키게 하고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강제로 일하면 얻어 터지고 관리한테 얻어 터지고 신분 높은 이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지 마.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롭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루었을까 안 이루었을까. 일본인이라 해서 차별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못했는데 그 전에 기회가 없었냐는 거예요. 수십 년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초로 성공한 혁명가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 데라우치 카리마스의 혁명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없었으니 이 또한 한국인들에게 참으로 행운이었다. 다른 나라 다 보라는 거예요. 이런 조치가 보통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저항하지. 권력자나 신분 높은 이들이. 저항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었네? 이런 조치를 취할 때? 희생자가 있으면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생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이루었죠. 또한 희생자가 없으니까 어떤가요?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자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그러한 일을 벌이면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저항 세력이. 근데 식민지 시기에 그런 혁명적 조치를 취했는데 저항이 없었네? 잘 된 일이다. 한국인들에게 이룰 뿐만 아니라 큰 행운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